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도 무척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온 일도 돌이켜보면 사연으로 나올 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 이제는 잊고 살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평생 잊히지 않는 상처이기도 하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거든요. 제가 겪은 일은 평범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제 일도 즐겁게 잘하고 있고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듣는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나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내 주변 친구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애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공감하시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미용 일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는 1등으로 손이 빠르시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은 미장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도와보겠다며 아주머니들 파마를 해주실 때 옆에서 헤어롤을 집어드리고 고무줄을 챙겨드리며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수건은 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아시나요? 제가 차마 그 많은 수건들을 빨지는 못했지만 빨래 건조대에 엄마랑 언니들이랑 같이 널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작은 미장원을 운영하셨던 엄마는 집안일을 하랴 미장원에서 일하시랴 몸이 100개라도 부족하게 바쁘셨어요. 엄마가 그저 좋았던 저는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거의 엄마 미용실에서 살다시피 했었네요. 하도 미장원이 놀이터라 생각하고 붙어 있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저는 어른들께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엄마를 따라 손재주도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 소매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을 하시며 바삐 일을 하셨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남대문에서 소문난 손 빠르고 발 빠른 제대로 된 장사꾼이라며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들과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이 지금까지도 아쉽다며 한숨을 내쉬곤 하시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가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희 가족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제 위로 2명의 언니들이 있는데 언니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연년생이어서 어려서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성인이 되고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저는 그 틈에 낄 수도 없어서 괜히 질투도 많이 했었답니다. 이렇게 사이가 좋은 2 언니는 나중에는 일도 같이 했어요. 각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회사를 금방 때려치우고 같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업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소위 중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결혼해줘 같은 업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미장원을 하시다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중매를 서주시고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언니 둘은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부는 성실히 했었지만 제 손재주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전공은 메이크업으로 정해서 일찌감치 메이크업 일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메이크업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 경험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보고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저는 메이크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메이크업 출장을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네요. 다른 남녀의 운명 같은 날에 저의 운명도 이렇게 단정 지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신부의 메이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 저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오늘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일 수 있게 섬세하고 꼼꼼히 메이크업을 해드리곤 하죠. 그런데 사실 신부가 메이크업하는 자리에는 웬만하면 친정어머니나 남편 정도만 자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정 언니들이라든지 가까운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달래주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날의 경우 친정 오빠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동생을 유달리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웨딩 메이크업을 하기도 전에 찾아오는 경우는 저도 일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라 신기하긴 했어요. 너무 예쁘네, 우리 동생. 어쩜 공주님 같아. 최고다. 내가 봤던 모든 신부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그래서였을까요? 괜히 눈길이 더 갔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오빠도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보다 더 앳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웨딩 메이크업 담당 아티스트라며 열심히 화장을 하는 모습이 흥미를 끌었다고 해요. 원래는 메이크업 받는 본인이나 신부들과 주로 대화를 하며 메이크업을 완성하게 되는데 당시 웨딩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는 신부님 오빠분이랑 더 신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동생이신가 봐요. 정말 예쁘셔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신부 화장이 참 예쁘게 되네요. 그렇죠? 제 동생이에요. 메이크업 해주신 분도 예쁘신걸요? 민낯이신 것 같은데 아주 빛이 나시네요. 그것이 오빠와 첫 만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쁘게 잘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후로 계속 수정 화장을 도와줘야 해서 제가 신부 측에 계속 붙어서 도와드렸었죠. 때마다 오빠분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옆에서 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시는 건 또 처음 봤네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메이크업 부탁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봐주시는 거라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식이 끝나고 그날도 당연하게 저는 혼자서 뷔페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오물거리며 뒤를 돌아보니 신부 측 오빠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 뷔페를 혼자만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더 맛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렇긴 하겠지만 저야 뭐 워낙 혼자 먹는 뷔페가 익숙해서요. 웨딩 메이크업이 처음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식사하고 있었어요. 금방 먹고 일어나서 그 다음 출장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이구,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 보니 금방 부자 되겠어요. 멋지네요. 저와 오빠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메이크업만 할 줄 알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죠. 오래 두고 볼 일이지만 저랑 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던 대화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내용들이 모두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저보다 나이가 꽤 많았는지 제 나이를 알고는 본인의 나이를 밝히지 않더군요. 저는 대학생의 메이크업 전공을 하고 메이크업 쪽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력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에 대해 소개하겠다며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들려주더군요.
저는 남대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액세서리부터 의류까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소매로도 판매하고 해외로도 유통하고 있는 무역업까지 하고 있어요. 어머, 남대문 쪽에서 일하고 계셨군요. 저희 아버지도 남대문에서 일하시는데 뭔가 괜히 더 반갑네요. 일하기 바쁘고 힘드실 텐데 젊으신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제가 오빠에 대해 살짝 칭찬을 하니 그 칭찬이 너무 좋았나 봐요.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그 다음 일을 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라도 밥이나 함께 하면 좋겠다며 연락처가 있는 명함을 주더라고요. 혼자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나 불러줘요. 사실 나도 혼자 밥 잘 먹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 싫을 때 있기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연락 주세요.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네요. 오래간만에 말이 제대로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밥도 맛있네요. 같이 먹으니까 더. 일 조심히 가요. 꼭 연락 주기예요. 사실 저는 오빠의 나이가 꽤 있는 것 같아서 남녀 관계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하게 하루 즐겁게 대화하며 밥을 먹은 것으로 좋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가는 길 끝까지 연락 달라며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괜히 걱정이 앞섰어요.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대학생 신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빠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저는 연락처를 받고는 고민이 끝이 없었어요. 이렇게 만나보는 게 맞나? 아니, 연락을 해서 정말 밥만 먹어도 되나?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 후에 혼자 밥을 먹다가 받았던 명함을 꺼내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속으로 나이라도 제대로 알고 헤어지더라도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빠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민영 씨?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 점심 식사 전이에요. 어디에요? 당장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갖고 점심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네요. 오빠는 나이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와 띠동갑 15살 차이가 났던 거예요. 이제 돌이켜볼 때 오빠 입장에서 나이를 이야기해봤자 본인 손해라는 생각에 조용히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 만남을 기약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대 초반, 오빠는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 딱 봐도 제가 얼마나 어리고 앳되어 보였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처럼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공감하고 좋아하는 가수나 TV 프로그램이 달랐지만 생각의 차이는 적었어요. 나름 취향도 비슷했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했고요. 제가 여느 20대 여자애들과 다르게 국밥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는 만날 때마다 국밥을 꼭 한 끼니는 먹으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오빠도 꽤나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호감을 갖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첫 연애였네요. 제가 뭣도 몰랐죠. 그냥 대화가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다 싶으니 풍선처럼 마음이 한순간에 부풀더군요. 그래도 데이트를 하면서는 데이트 비용도 오빠가 다 지불하고 항상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 가족들과 몇 없는 가까운 친구들은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다가는 아빠가 집에서 쫓아낼 것만 같아서 아버지에게는 비밀이었던 연애였어요.
아무리 좋다, 괜찮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15살 나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친 거 아니냐, 헤어져라, 정신 차려라,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정도 아니냐며 남자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은 맞냐고 무척이나 뭐라고 했어요. 특히 두 언니와 어머니가 진절머리를 치며 싫어하셨죠. 두 언니는 게다가 결혼정보업체 일을 하다 보니 더더욱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직접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지켜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커플은 그렇게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겠지만 그 커플이 저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과 제 남편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깔린 게 남자들인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놈을 만나는 거야?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면 만나려고 생각했다가도 좋다가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냐? 아, 어이가 없네. 언니들이 그쪽 일에서 뻔히 알고 있는 거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그러게, 진짜 민영이 너도 웃기지? 우리가 싫어할 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이 이야기는 쏙 빼고 있다가 시간 지나고 나중 돼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 참, 민영이 너도 어리다 어려. 그 남자놈은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알 수가 없네. 저는 당시에 한창의 나이였지만 남자 쪽에서는 30대 중후반, 4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지라 집안에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꽤 있었나 봐요.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인가 되었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었죠. 오빠가 좋은 사람이고 남자로서도 제가 좋아하게 되었고 본인 밥벌이도 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가보기로 했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지만 남자 쪽 집안에서 꾸준히 결혼 이야기를 했고 오빠도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어느새 저에게 결혼이라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였고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도 정식으로 사귄 지 4개월 만의 일이었죠. 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연애를 할 때에도 다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를 할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친구들과 언니들은 무척이나 나무라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사계절은 만나봐야지 않겠어? 그 사람 너보다 20살이나 많다며. 그렇게 급하게 결혼까지 하다가 탈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민영이 너 정말 그 사람에 대해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20살 아니고 15살 많아. 그리고 자기 일 책임감 있게 잘하고 나 아껴주고 집안에도 문제 없어.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내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야? 저도 오빠와의 결혼에 대해 확신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주변에서 몰아붙이다 보니 제가 오기가 나더군요. 내가 잘 사나 못 사나 봐라. 나 정말 잘 살 자신 있다.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실제로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싸우거나 작게라도 의견 충돌이 생긴 적이 없었어요.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티격태격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에서는 그래도 싸워도 보고 긴 기간 지켜보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걱정 어린 조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그 후로 3개월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왜 뭐가 그렇게 급해서 1년이 되지도 않는 시간 동안 쪼들리듯이 결혼식을 올렸던 것인지 저도 콩깍지가 어지간히 단단하게 쓰여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업을 하던 남편 덕분에 그래도 결혼 초기 자본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도 기뻤어요. 저는 항상 주택이나 빌라에서만 살아왔기에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담하지만 내 집이라는 공간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답니다. 그렇게 내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도 잠시였죠. 곧 악몽처럼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저희 신혼집에 가스 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검하신다는 기사분을 들여보냈는데 저희 집을 유달리 유심히 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점차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 점검을 하시는 것도 지켜보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점검하시는 분 진짜 맞으세요? 아까부터 저희 집을 계속 두리번거리시고 가스 점검은 하는 동 마는 동 하시길래요. 아, 네. 그럼요. 점검 나와서 점검하고 있잖아요. 빨리 끝낼게요. 본인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덧붙일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집안일을 마저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그분의 행동이 더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웨딩 촬영 사진이 거실에 크게 액자로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괜히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세요? 아니, 기분이 나쁘시다뇨. 저는 그냥 웨딩 촬영이 예쁘게 된 것 같아서 부러워서 본 것뿐이에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과민하게 구시네. 뭐 불안하고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가 봐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점검 다 하셨으면 어서 나가보세요. 진짜 세상에 별 이상한 인간들을 다 보네. 아니면 아닌 거지. 되게 예민스러우시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참 훤칠하시네요. 바깥으로 놔둘 관상인데 내조를 좀 잘하셔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머, 이 사람 진짜 별소리를 다 하네.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가스 점검도 점검 나름이지. 뭐 이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나가요, 어서.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여자는 소름 끼치게 깔깔대며 웃었어요. 당장 나갈 건데 왜 이러냐며 손사래까지 치는 모습을 보였죠. 다시 생각해봐도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하면서 당황스러운데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저는 그 순간이 그 여자와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와 꽤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밖으로 나갈 때 퇴근 후에 같은 버스를 타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예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기요, 저희 구면이죠? 죄송한데 무슨 일이실까요? 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도 없이 그렇게 본론부터 말하면 섭섭하죠. 맞아요. 저희 구면이에요. 가스 점검 기억하시죠? 저도 이 동네 사는데 그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얼굴도 몇 번 우연히 보다 보니 친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기다렸어요. 아니, 뜬금없이 친구라고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꼭 목적을 가지고만 사람을 만나나요? 너무 딱딱하시다. 오늘은 좀 놀라신 것 같으니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뜬금없는 친구 이야기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가 가스 점검 기사님으로 일하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눈앞에 나타나고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오늘은 나한테 말까지 걸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사색이 되며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음부터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다며
여자 쪽에서 말을 걸더라도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다고요. 신혼생활을 하며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고 얼굴이 시뻘개지게 흥분을 했던 적이 없었는데 하도 잔소리가 길어지길래 알겠다고 안심을 시켰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우연이라도 마주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럴 만도 하죠. 하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니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또 이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번호가 꾸준히 연락이 오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도 알람처럼 전화를 하고 저녁 식사 때에도 꼭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는 자기 직전까지 전화가 울려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같은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네? 아무리 거래처라고 해도 꼭 두세 벽부터. 그리고 자기 전에 연락하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아? 한마디 하면 안 돼? 너무 짜증나서 왜 전화는 안 받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거래처 사람 연락인데 컴플레인이 과하다며 둘러대더군요. 남편의 사업 문제만 아니어도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건데 차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특이한 거래처 사람이겠거니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이상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었어요. 남편의 비밀번호는 헷갈리고 귀찮다며 0000 이렇게 4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크게 비밀이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비밀번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보, 비밀번호 바꿨던데? 왜 바꿨어? 귀찮다면서. 아, 그냥 도난이라도 당했다가 괜히 일나면 복잡해지잖아. 이런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의아했지만 그냥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일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날도 출장 메이크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나갈 채비를 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었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엿들었어요. 나갔어. 진짜 나갔다니까. 그래. 알겠어용. 곧 보자. 나도 보고 싶어용. 나갔다는 건 아무래도 제 얘기겠죠.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콧소리를 흥흥거리며 애교 섞인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속삭이는 남편의 모습은 저도 난생 처음 봐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한테 비밀이 있다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나중에 크게 제대로 잡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니겠지, 제 마음 편하자고 넘어가려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조용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집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남편의 덜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도 너무 열이 뻗치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구는 모습까지 상상이 되니까요. 끔찍했어요. 차라리 현실을 마주하고 끝내려면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확고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어요. 신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쎄하다 싶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언니들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언니는 난리를 치면서 남편 머리채를 뜯어놓고 말겠다며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언니들은 같이 사업을 하며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이골이 난 상태였더라고요. 덕분에 제대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화를 내지르는 게 답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 수집을 위해 저와 언니는 고민 끝에 사설 탐정분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럽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진을 계속 찍을 거예요. 마음 단단히 잘 먹으시고요. 바람난 남자들 앞뒤 안 가리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말고요. 고용한 사설 탐정을 따라 남편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의 치밀함에 기가 차더군요. 우선 차량부터가 남편 소유의 차가 아니라 렌터카로 빌려 타더라고요. 이때부터 마음은 이미 울컥울컥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해서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군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분명 저에게는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서울 외곽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허름한 호텔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속으로 그렇게 빌었는데 남편은 기어코 호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탐정부는 우선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부터 렌터카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어벙했어요. 같이 동행한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제 남편 욕을 쏟아붓고 제 손을 잡고 호텔 방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직접 제 눈으로 보면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제가 선택한 남자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는 다짐을 하며 방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남편은 꼴보기 싫은 차림에다가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라는 인간을 봤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 기억 저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저 여자 나한테 무시하라고 했던 여자잖아.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내연녀는 저희 집에 가스 점검이라며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웨딩 사진을 그렇게 유심히 보던 여자. 길에서 버스에서 우연이라기에 너무 자주 마주쳤던 여자. 나와 친구를 하고 싶다며 먼저 이야기를 걸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죠. 옆에서 제 언니는 내연녀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은 계속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뒤엉킨 채 서로만 감싸 안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제 눈앞에서 도망쳐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게다가 되려 저희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뭐 하는 거냐고 욕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람을 피우면 원래 이렇게 간이 커지고 이기적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 바람이 나는 걸까요? 어떻게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가 없었을까요? 정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을 판에 다시 생각해도 괘씸해 죽겠네요. 알고 보니 제 남편 여성 편력이 아주 대단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저만 만나진 않았겠죠. 저도 그 사실이야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부터 대학생, 거래처 사람 등등 도대체 세려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더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떻게든 그 바람길을 잠재워야겠다며 만나는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괜찮다고 생각한 저를 꼬셔서 결혼시켰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바람은 그저 바람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재워지지 않았고 자기 성격 못 이기고 이리저리 여자들 만나며 그렇게 휘두르며 살았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신혼 1년이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니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내연녀와는 무슨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만났으며 왜 결혼을 했음에도 더러운 관계를 유지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찼죠. 둘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제가 메이크업을 해줬던 동생 결혼식장, 저와도 처음 만난 곳에서 내연녀와도 처음 만났던 것이죠. 기가 막히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얘기나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악 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는 내연녀의 실체는 여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여동생의 친구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만나는 동안에도 여동생 친구라는 사람을 동시에 만나왔던 것이더라고요. 이걸 눈치도 채지 못했던 제가 어찌나 바보같이 느껴지던지요. 뭐라고? 그러면 신우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자기 친구랑 오빠랑 바람났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해. 근데 참 상황이 어려웠지.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진짜 엎어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똑바로 설명 좀 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 신우는 저보다 자기 친구와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것을 더 원했더라고요. 참나, 이런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기가 차고 웃겼을까요? 제대로 비웃음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저와 동생 친구, 이렇게 2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우리를 만나면서도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건 당연스럽게도 눈을 감아줬던 거죠. 머리가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결혼식까지 올리고 도장까지 찍었으면 관계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미친 거야? 나한테는 2명 다 사랑인데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포기하겠어. 그래서 난 2명 모두를 택한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해서 둘 다 택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하고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길거리 나가서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는 않아. 저도 제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걸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제 삶이 아깝고 제 시간이 안타깝고 제 창창한 20대 인생을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분이 차올랐습니다. 어머, 저한테도 말 좀 걸어주세요. 저랑 초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인사했을 때 되게 까칠했는데 그 성격 여전하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 나와서 이렇게 저랑 놀죠. 신혼이라면서 남편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쓰나? 바람이 당당하고 책임 전가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연놈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깝고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쁜 놈에게는 나쁜 놈에게 맞는 대우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분이 가시지를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이 행했던 만행들을 손편지로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불륜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조리 프린트를 해서 편지와 함께 수백 장 복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은 남대문이었죠.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남편을 쫓아가 때리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대문은 새벽부터 붐비고 바쁘게 움직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시장 사람들 정말 많죠. 우선은 상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제가 프린트한 손편지와 사진을 정성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냐. 미친 거 아니냐? 아주 돌았나 봐. 남자 여자가 쌍으로 돌았네 그려.
어떻게 민영이 같은 저자를 두고 바람이 나도 저렇게 단단히 바람이 났디야? 그니까 말이여. 민영이 마음고생 많았다.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쳐다보지도 말어라. 세상에 좋은 남자도 많고 안 만나도 민영이는 혼자서도 멋지게 잘 살 수 있다. 그놈 같은 인간은 빨리빨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라. 다들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이나 내연녀가 미안해하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태도에 받았던 상처들 많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대문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던 아버지 딸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계셨고, 특히나 건물주 분께서 상황을 딱하게 여기시고 저와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인지라 제 편지와 사진들을 건물 내 공지란에도 붙여주셨어요. 아버지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는 그날 바로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후려쳐 주셨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쉽게도 직접 보지는 못했네요. 제 조력자인 두 언니를 통해 아빠가 그렇게 멋지게 뺨을 날리는 것을 처음 봤다며 자랑스럽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대로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회사 사람들도 제 편지와 사진들로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는 급하게 주주총회를 열었고 그 자리에는 남편이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회사 대표를 교체하는 자리였었죠. 중요한 주주총회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제 남편은 결국 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리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지내나 괜히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주주총회에서 잘리고 대표직 잃고 돈도 잃은 채로 궁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현재는 제 일을 맘껏 실컷 자유롭게 하며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해서 강남에 숍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기 위해 이를 갈았어요. 누구보다 멋지게 저를 놓친 것이 인생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저보다야 결혼 생활은 오래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남편을 아끼고 사랑했고 제 일에도 열정적이었으며 집안일도 부족함 없이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까지도 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더 이상 시원할 수 없겠다 싶을 만큼 후회 없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폭로를 했죠. 어떤 분들은 분명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저는 최선이었고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하고 전 남편에게 제대로 창피를 줬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분명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다가 질리면 또 새로운 여자들을 만나고 문어발식으로 만나고 양다리에 세 다리, 네 다리 걸치며 그렇게 색광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람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사실 저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제대로 복수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남편이긴 하지만 아이의 아빠란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제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 남편 같은 놈 절대 마주치지도 엮이지도 않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모두들 좋은 인연들만 주위에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